최근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재에 이어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의 제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많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자 글로벌 5위의 SMIC의 제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SMIC의 제품을 공급할 때 최종적으로 중국의 군사 목적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며 제품을 공급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실상 SMIC를 향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SMIC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SMIC는 민간 제품을 생산하며 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SMIC는 10월 4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날에 걸쳐 협력사들에 문의하고 상의하고 난 후에 미국 상무부 공업안보국이 미국 수출통제 조례 규정에 근거해 일부 협력 업체들의 서한을 보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SMIC를 제재하는 이유는 화웨이 제재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를 수출 규제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화웨이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TSMC와의 거래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기며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 생산 등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미국은 9월 14일부터 미국과 동맹국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의 화웨이 공급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화웨이는 이에 대비해 D램과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주요 반도체 부품을 대형 거래처는 물론 소규모 유통점에서도 긁어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TSMC와의 거래가 끊기기 직전에는 대만에 자체적으로 전세기까지 띄워서 공수해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화웨이 사재기로 인해 TSMC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 실적이 좋았는데요. D램 현물가에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는 9월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나와 기준으로 8기가 D램 가격을 봐도 그 기간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웨이의 사재기 현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웨이는 그간 인공지능 칩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특히 자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의 내재화에 노력해왔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칩이 바로 기린칩입니다. 화웨이는 자체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해 왔는데요. 5G 통신 장비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IT 그룹으로서의 비상을 꿈꿔왔습니다. 이를 위해 자사의 기린칩을 생산해주는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커다란 발판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그런 점을 간파했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가장 먼저 대만 TSMC의 연결고리부터 끊었습니다. 사실상 TSMC로서도 중국보다 미국 편에 서는 게 유리했는데요. 셈법으로 봐도 시스템 반도체 최대 시장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선택 장애가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TSMC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고 미국의 반 화웨이 진영에 서게 되는데요. 이에 화웨이는 다급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의 손을 내밀어 보지만 삼성전자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화웨이를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기린칩의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위청동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8월 7일 2020 중국 정부 100 서밋에서 9월 15일 이후 기린칩 생산을 중단한다며 다음 달 출시되는 메이트 40이 기린칩을 탑재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화웨이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입니다. SMIC는 미중 기술 전쟁 와중에 중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사력을 다해 육성 중인 핵심 기업입니다. SMIC는 현재 14나노 양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제재가 더 강화되자 헐레벌떡 7나노로 점핑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장비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초미세화 공정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집계 결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 매출 기준 점유율은 40%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안 대주면 반도체 생산이 거의 어렵다는 이야기죠. 또한 SMIC가 장비를 구매하는 3대 장비 공급 업체는 ASML, 램리서치, KLA 텐코입니다. ASML을 제외하고는 미국 업체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요. ASML도 네덜란드 업체지만 미국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ASML의 수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던 SMIC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화웨이는 SMIC에 14나노 미세 공정 제품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SMIC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확대된 셈인데요. 결국 미국은 대만의 TSMC와 중국의 SMIC의 제재를 통해 화웨이의 손발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화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마저 쓸 수 없는 화웨이 스마트폰은 중국 외 해외 시장에서 거의 퇴출각입니다. 2021년부터 화웨이는 자체 운영 체제인 하모니 OS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거의 내수용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화웨이의 해외 스마트폰 비중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다만 화웨이 이외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샤오미와 오포, 비보가 화웨이 빈자리를 공격적으로 채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쟁이 펼쳐지는 거죠. 또한 5G 통신 장비 시장 세계 1위를 하는 화웨이 비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위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점점 강화되는 제재로 인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통신 장비 시장은 화웨이 이외 유럽 노키아와 에릭슨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경쟁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화웨이 매출 비중을 따져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화웨이의 사재기성 주문으로 인해 이번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사재기가 끝나는 시점이 오는 4분기 매출은 기존대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을 텐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화웨이 매출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완제품을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큰 문제가 아닌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미국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웨이와 연관된 SMIC를 봐야 합니다. SMIC는 화웨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퀄컴, 브로드컴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현재 14나노 공정이 주력인 SMIC는 내년 7나노 공정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지만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7나노 진입은 물 건너간 상태인데요. 업계는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SMI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지 못할 경우 퀄컴이나 브로드컴 등 일부 업체의 물량이 한국 기업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차 있고 7나노 이상 고사양 반도체 생산이 주력입니다. SMIC의 제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생산이 가능한 삼성전자와 TSMC로서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사라지는 셈인데요. 여기에 SMIC와 시장이 겹치는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도 SMIC 제재에 따른 반사 이익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고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간간히 나오는 부분인데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한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되겠죠. 니케이가 인용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판매 시장은 인텔을 주축으로 한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47%를 차지하며 이어 한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 순입니다. 하지만 미국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집계한 생산 능력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 그친 반면 중국은 15%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생산 시장 점유율을 24%로 높여 대만을 제치고 선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케이는 미국에는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회로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 기업들이 다수라 대만 등 해외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 중심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자국 지원 조치 움직임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크게 미국의 팹리스 업체가 제품을 설계해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리 기업이 이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이 반도체를 설계해 주문하면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 및 장비 시장을 장악한 미국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생산 부분의 경쟁력 향상에 나선 것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독보적 기술력을 지닌 한국 업체들의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해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SMC의 경우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가 본격화된 5월 12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확장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9월 27일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250억 달러, 약 29조 원 규모의 신규 보조금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거액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니케이는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에 연방정부가 한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뒤진 차세대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연구 개발에 5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도 중국처럼 보조금을 때려박아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초격차 전략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세화 공정은 곧 얼마나 더 가늘게 그것도 불량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느냐가 기술이 되겠죠. 인텔은 그동안 미세화 공정이 조금 떨어져도 설계 능력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계로 인해 생산 외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 외주화를 한 AMD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은 미국의 중국 화웨이와 SMIC의 제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핵심은 그런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뿌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정말 대박이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시장의 반응일 텐데요. 코로나 사태로 다가온 비대면 사회와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더 늘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부디 한국 기업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잘 대비해 한국의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애플과 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이례적인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선 최초로 애플과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소위 서플라이어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제 하이닉스가 아이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들은 모두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다고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계약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굳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하이닉스 하나를 꼽아서 이번 계약을 맺은 것은 지속 가능한 협력 업체로서의 하이닉스와 장기적인 고정 공급에 대한 동맹을 맺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애플이랑 거래를 하지만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이고 하이닉스는 마치
뭐 파운드리로 치면 TSMC처럼 애플한테 있어서 오로지 협력 회사로서의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회사다. 요렇게 사고를 한 것이죠. 여기서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즉 주가랑 관련 지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디램 고정 거래가입니다. 디램 고정 거래가가 그거죠. 현물 거래가가 이제 시중에서 유통되는 거고 고정 거래가가 B2B 그 기업끼리 이제 고정적인 계약을 맺혀서 이제 분기별로 일정한 고정된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고정 거래가가 조금 주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뷰로는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겠나. 뭐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흐름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뭐 고정거래가 데이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슈 이야기로 돌아가면 SK하이닉스는 지난 10년간 애플의 이 모바일용 D램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 등의 메모리, 소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온 주요 협력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아이폰의 핵심 부품이고요. 2015년이었죠. 애플이 기기 생산 공급망 전반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출범한 건데요. 그래서 2030년까지 뭐 아이폰이 됐던 아이패드, 맥북 이런 애플이 생산하는 기기, 애플이 생산하는 건 아니고 애플이 이제 설계하고 조립은 다른 데서 하죠. 그래서 이런 기기들의 어쨌든 그 최초 부품단에서부터 전부 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자면 그 재생에너지 전기로만 생산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애플이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것을 이제 협력사들한테 요구를 하고 프로그램 협약을 맺자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최초로 요것을 한 거죠. 그리고 애플이 이런 협약을 맺은 풀을 동맹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한국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아이폰용 반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물론 세세한 어떤 재생에너지로 하겠냐 이런 솔루션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선언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애플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이천에서 국내로 치면 D램을 생산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청주에서 낸드 플래시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시에 D램 공장이 있고요. 이런 데서 이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점차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국의 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다 큽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애플이 그렇게 비싼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반기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죠. 아이폰 12 이제 낮춰서 출시를 하는데 그 의미가 이제 애플이 스스로 우리는 하드웨어 단순히 뭔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생산업체 하드웨어 기업으로 보다는 애플 TV, 애플은 자체 iOS가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 등에서 나오는 그 매출, 즉 스마트폰은 그 자체 하드웨어 기기는 일단 싸게 뿌리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서비스, 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그 스마트폰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있잖아요. 그 로열티를 보고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있고 그 소비자분들에서 서비스 매출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 즉 서비스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애플이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단순한 이 그 밸류보다는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물론 인텔과의 그런 그 애플이 자체 반도체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이게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한 달 몇 주 동안 기업 가치가 한 20% 정도 급등했죠. 이 삼성전자도 물론 아이폰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이번 동맹을 강화하면서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위를 좀 점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도 D램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전량 공급을 물론 LG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BOE 이런 데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은 애플의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이외에는 뭐 카메라 모듈 하면
LG 이노텍에서 또 공급하고 배터리 부분은 LG 화학에서 또 공급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소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렇게 애플이 협력을 맺어가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미국이 이번에 아주 중국을 아주 끝장을 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백신 개발 정보를 빼돌린 중국인 2명을 기소한 데 이어서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이슈에 대한 다들 아시는 세계적인 보건 이슈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 그리고 위구르 사태, 정말 비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번 제가 뭐 굳이 이미 우리 채널에서 수없이 언급을 했잖아요. 왜 중국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왜 나쁜지 그런 거 이제 완전히 통제를 시진핑 1인 독재 체제 하에 모든 국민을 강하게 통제하고 잡아다가 막 뭘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게 말만 좋게 쓴 국가보안법이지. 그리고 위구르 사태, 이건 정말 인권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갈등의 어떤 부싯돌이 돼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 수위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인권 혹은 뭐 보건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적재산권, 즉 기술 전쟁, 미중 기술 전쟁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별로 날씨로 치자면 날씨가 조금 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왜 지금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덴마크 방문을 수행 중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이 분명히 돼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게 최근에 중국의 메신저 틱톡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국이 이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실제로 해외에 있는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어플들에 대해서 제재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이번 폐쇄 통보가 있기 전에 바로 전날에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휴스턴 경찰이 영사관 소방대원들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불을 꺼야 되니까. 근데 그쪽 휴스턴 영사관에서 이거 허가가 안 났다, 내부로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막았어요. 영사관에서. 아니,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무슨 영사관에, 중국 영사관이죠, 휴스턴에 있는, 무슨 수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불 끄러 갔는데 막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랑 이렇게 취재를 한 결과 총영사관 앞마당 쓰레기통에서 굉장히 종이가, 어떤 기밀 문서들이 소각된 흔적이 발견됐고, 그리고 어떤 MBC 계열의 휴스턴 지역 방송이 있거든요. KPRC2라고. 거기 방송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총영사관 창문 밖으로 종이를 막 던지고 사람들이 그 종이를 이제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또 잡혔습니다. 불타고 있는 통들이. 요런 것들은 좀 정황 증거로서 제가 이걸 보고 기밀 문서를 태웠다 이렇게